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박영수 전 사무총장의 퇴임식과 김세환 신임 사무총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퇴임식과 취임식이 열린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취임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키고 직원 개개인도 선거관리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특히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2022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사명과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늘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8년 10월부터 사무차장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박영수 전 사무총장의 퇴임식도 있었습니다. 퇴임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국민의례, 퇴임사, 재직기념패 증정, 꽃다발 증정 순으로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영수 전 사무총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했고 2년간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에 만족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선거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치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선거 과정이 더욱 투명해져야만 국민이 선거 결과와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를 신뢰할 것이라며 선관위와 직원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토론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열릴 열린토론대회에 참가할 대학생부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KT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2020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에 참가할 대학생을 모집 중입니다. 2020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는 11월 21일 대학생부 예선 본선과 22일 고등학생부 본선을 거쳐 각 두 팀을 선발하고 12월 5일 결승전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고등학생부는 시도 예선 결과에 따라 참가가 결정되며 대학생부는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0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내외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재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참가자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되는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토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지혜롭게 토론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2020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회가 취소되거나 진행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와 부산광역시장 선거를 비롯해 전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현재까지의 재보궐선거 현황과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재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해당 선거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때 실시하고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현재까지 12개 선거구라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기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는 시도지사 선거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보궐선거 등 2건, 구시군의 장선거는 울산광역시 남구, 경상남도 의령군 등 2건,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충청북도 보은군 선거구, 경상남도 고성군 제1선거구 등 3건, 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는 서울시 영등포구 바선거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나선거구, 경기도 파주시 가선거구, 충청남도 예산군 라선거구,
전라남도 보성군 다선거구 등 5건입니다.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중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0년 12월 8일부터이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 구시의회 의원 및 장애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12월 25일부터입니다. 군의회 의원 및 장애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1년 1월 24일부터입니다. 후보자 등록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3월 25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6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 5일인 4월 2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4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시작됩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입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감염 없이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한국정치학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제도, 과정 관리, 지역별 분석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외부평가, 선거제도, 과정, 관리, 지역별 분석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시와 그에 따른 비례정당 출현, 만 18세로의 선거 연령 확대 등 선거제도와 선거 과정이 급변한 상황에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제도, 선거 과정, 선거 관리를 분야별로 보다 과학적이고 시의성 있게 분석했다고 한국정치학회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제도 분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 및 시민의 인식, 다수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참여, 정치인의 유튜브 수익 활동, 선거구 획정 등에 관해 분석했고 선거 과정 분야에서는 선거권 연령의 만 18세 확대에 따른 선거 참여 행태 및 과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전투표 유권자 특징, 선거에서 뉴미디어 가짜뉴스의 현황과 쟁점, 정책 방안, 선거 이슈, 공약 및 매니페스토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선거 여론조사의 쟁점과 과제, 후보자 토론회 운영 현황 및 효과성, 제21대 국선 공천관리의 쟁점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다뤘습니다. 또 선거관리 분야는 선거 품질 제고를 위한 선관위 역할과 발전 방향,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단속 활동에 대한 평가, 제21대 국선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활동 평가와 과제 등에 대한 연구 결과와 함께 수도권 지역, 영남 지역, 호남 지역 등 지역의 사례, 유권자 설문조사 개선 방안 및 종합평가 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외부평가 보고서는 향후 선거제도 개선 방안, 여론조사 및 선관위 설문조사 개선 방안, 선관위 역할과 발전 방안 마련 등 정책적 차원에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추석 연휴 전산센터를 관악청사에서 과천청사로 이동하고 관리용 서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수립 시행한 과천청사 증축 및 전산센터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하여 관악청사에 위치한 전산센터를 과천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전 작업을 실시한 것은 온라인 투표 시스템 운영 및 선거정보 서비스 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평일에 추진하기 어려운 점, 내년도 재보궐선거 일정과 전산센터 이전 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산센터의 이전은 단순히 전산센터를 옮기면서 신규로 전산센터 부대 설비 운영 상태와 전산센터 내부 환경의 모니터링을 위한 서버와 저장 장치를 도입한 것으로 선거 데이터 서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의 자료를 옮기거나 서버를 폐기하는 작업은 일체 진행하지 않아 현재 자료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유튜브 등에서 선거 관련 서버 이전을 명목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정보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대국민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여성정치발전비로 여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정당의 전국 여성위원회의의 화상회의 및 활동을 위해 여성정치발전비로 여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치자금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 이상을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은 국가 간 정당 교류를 통한 여성 정치 발전 및 교류 확대 등의 목적으로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을 관련 국가에 출장하게 하는 경우 그 출장 목적에 맞는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로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성 정치인의 발굴 육성,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성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을 위하여 전국 여성위원회 산하 여성정치 리더십 센터를 둔 경우 그 목적에 맞는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 중앙당 여성국 및 시도당 여성팀 등 여성 정치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기획, 집행하는 부서를 둔 경우 그 유급 사무직원의 인건비, 정당 내 네트워크 확장과 원활한 당무 수행을 목적으로 여성 당직자를 대상으로 배부하는 여성 관련 당내 규정, 여성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여성 관련 단체 명단이 수록된 여성 수첩 제작 경비,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원 집회의 제한 기간이 아닌 때에 당원을 대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 여성 정치 발전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여성 정치인재 육성 및 전문 분야 연구를 통한 정책 지원 능력 강화를 위해 여성 유급 사무직원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에게 해당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따른 등록금 등의 교육비, 여성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 전시회 행사 경비, 중앙당산의 어린이집 운영자금 등의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의 전국여성위원회의의 화상회의 및 활동 등을 위해 소속 여성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에 컴퓨터를 구입하여 제공하는데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상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역시 가능합니다. 정당의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 조직의 확대와 정치 참여 확대,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정책 개발 등을 관장하고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여성 국회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원이고 여성 정치발전비로 시도당 여성국장 간담회비, 시도 여성위원 워크숍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여성위원회의 비대면 간담회, 화상회의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여 소속 여성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정치 발전 목적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 활동을 위하여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됩니다. 여성 정치발전비로 구입한 컴퓨터는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재산명세서에 포함하여 기재 보고해야 하며 이후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 해산하는 때에는 정당법 제48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자녀재산 처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보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혜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후보자 등록입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및 장의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정당 추천 후보자 등록은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그 추천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되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무소속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한 추천장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선거별로 법 규정에 따른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 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 경력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체납 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최종 학력 증명서, 과거 공직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등록 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 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 신고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일 기준은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이고 그 인적 범위는 본인,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다만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며느리와 계모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대상 재산의 범위는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전 재산, 비영리 법인에서의 출연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 등입니다. 만약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고 등록 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이때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의 의미는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뿐 아니라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등록 대상 재산에 등록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의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하여 신고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저촉될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서류를 완비하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고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여성 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 신청은 수리 거부 사유가 됩니다. 또 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한 후에 등록 대상 재산 신고서, 경력사항에 관한 신고서,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에 하자가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합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 서대문 형무소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 역사를 걷다의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꿈나무 배우 전예지입니다. 예지 씨, 일단 오늘의 장소를 왔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충 어딘지 감이 오시나요? 빨간 벽돌,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건물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우리 오늘 어디 온 건가요, 대체? 일단 이 공간은 우리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정말 아픔이 서린 곳입니다. 그리고 좀 더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요. 동서남북 4개의 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대문, 남대문. 그 예지 씨가 제일 자주 가시는 곳 맞아요, 맞아. 네. 사실 여기는 서대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대문이요.
감이 옵니다, 이제. 그렇죠. 바로 서대문 형무소군요.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서대문 형무소를 왔으니까 또 우리가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조상님들 또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고통들,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예지 씨, 이제 우리 서대문 형무소 앞에 왔는데요. 여기 전시관이 또 있습니다. 이 전시관에 들어가서 제가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둘러보기에 앞서서 네네네. 이렇게 쌤께 이 서대문 형무소의 의미를 좀 간략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말 저를 쉽게 보내지 않네요. 네. 일단 또 보시는 분들께서도 서대문 형무소가 일단 어떤 공간인지를 좀 간략하게 좀 알고 또 보시는 게 또 예지 씨 말대로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일단 서대문 형무소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2년 전 1908년도에 완공이 되죠. 그리고 이후에 계속 여기는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감옥이자 일제강점기 안에서 최대 규모의 감옥이었죠. 그리고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요, 계속 바뀌어가요. 사실 처음부터 서대문 형무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경성감옥, 그리고 서대문 감옥,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름이 바뀌면서 증축이 되어 온 거군요. 네네네. 그리고 예지 씨, 이 서대문 형무소는 해방이 되고 나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도 쭉 유지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일단 들어가 볼까요? 네. 민족 저항실이라고 쓰여 있어요. 네네네. 아마 예지 씨가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게 있습니다. 한번 빨리 가보시죠.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일단 가까이 좀 한번 보시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분들이 독립운동가분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서대문 형무소잖아요. 네. 근데 서대문 형무소에 이렇게 사진과 이런 카드가 있다? 바로 여기에 수감이 되셨던 분들입니다. 실제로 수감되셨던 네네네. 분들의 카드를 네네네, 모아놓은 그렇죠. 방이군요. 그래서 이거를 독립운동가 수용 기록 카드 또는 기록표라고 얘기를 해요. 예지 씨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붙여져 있는 이런 카드가 지금 몇 장 정도로 보이세요? 굉장히 많다는 것만 느껴지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발견된 독립운동가들의 이 수용 기록 카드가 6천여 장입니다. 6천여 장이 남아있는 거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6천여 명이 수감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여기 남아있는 카드는 또 중복 인물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한 4천여 장 정도 되고요. 그러면 4천여 명이 또 수감을 했냐? 아닙니다. 여기서 수감되셨던 독립운동가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남아있는 카드가 6천여 장이라고 네네네네. 말씀하셨죠? 그 정도 되는 거 아닐까요? 9만 명. 정말요? 여기를 거쳐갔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9만 명이 이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드를 좀 보시게 되면 크기가 일정한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15cm, 10cm입니다. 그리고 카드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독립운동가들의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주소, 그 다음에 성명은 당연하고 본관, 그 다음에 제명, 그리고 출소일, 그 다음에 들어왔던 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를 올 때마다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학생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만 아세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분들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애국선열,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거, 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참 좋겠네요.
지하에는 어떤 공간이? 아마 여기 보시게 되면 많이 가슴도 아프실 거고 많이 놀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떤 보시면 공간이길래? 네. 아, 이곳이 실제로 물고문을 당하던 네, 맞습니다. 네. 곳인가요?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렇게 수감이 되면은 이렇게 코와 입에 물을 붓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호흡 곤란도 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는 흉막염으로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일본 경찰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줬던 고문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기 또 마침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또 겪었던 또 고통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흔한 상자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어떤 고문이 잘 보세요. 잘 이루어졌던 보시면 건가요? 날카로운 부분이 보이시죠? 아, 안에 못이 달려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독립운동가 분들을 저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굴려버립니다. 흔들거나. 그러면 못에 찔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아, 정말 저는 이런 고문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예지 씨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보는 내내 그렇죠.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저라면 저도 역사를 가르치고 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머릿속으로는 이런 고문을 받아도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절대 일본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지만 막상 제가 당했을 때 이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지하 독방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고문을 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비명이나 고함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귀로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심리적인 압박만 그렇죠. 커졌겠네요. 극도의 공포감이 아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께서 많은 고통, 고초를 겪었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 다음 장소로도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이쪽으로. 네. 이것 뭔가요? 이거 그냥 옷장, 벽장 아닌가요? 그게 또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벽장 같은 게 있다라면 당연히 고문이겠죠. 네. 이 벽장도 고문에 네, 이거를 벽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벽을 바라본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어떻게 고문 용도로 쓰였던 거죠? 닿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또 여기 벽간 고문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유관순 열사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님 또 만세 운동을 하시고 여기 수감되셨다가 여기 벽간 고문을 또 받으셨죠. 벽간 고문을 받다가 숨을 거두셨다고 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지 씨, 이제 우리는 사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곳이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마지막을 맞이했던 공간이죠. 독립스 오프닝 때 이곳이 네네. 민주주의 살아있는 역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서 짚고 근데-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지 정말 말씀 안 하셨으면 정말 제일 중요한 얘기를 못 할 뻔했네요. 많은 분들이 이 서대문 형무소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고통 그리고 고초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08년에 만들어졌던 이 서대문 형무소가 유지됐던 기간은 무려 80년입니다. 그 말인즉 해방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서대문 형무소는 그 기능을 했던 거예요. 해방 이후에 이름이 바뀝니다. 서울 형무소로, 그리고 서울 교도소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울 구치소로 바뀝니다. 해방되고 나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이 수감됐던 곳이 바로 이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역사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쌤과 함께 둘러보면서 이곳이 정말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걸 물씬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면 예지 씨, 우리는 또 다음 민주주의 역사가 숨어 있는 공간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까요? 네, 다음에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저 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예지 은동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3, 2, 1.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열린 취임식에서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본립도생을 강조하며 중앙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의 기본인 절차 사무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품격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